남편이 떠난 뒤 마주한 8억 원의 빚, 그리고 천국에서 온 이메일, 만약 어느 날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직 빈소의 곡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선 이들이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차용증을 들고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임선영 여사님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유골함이 미쳐 안치되기도 전 그녀의 눈앞에는 8억 원의 빚더미가 던져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순간 더 마음을 시리게 한 것은 친자식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으라며 등을 떠밀었고 딸은 엄마를 짐덩어리 취급하며 독서를 내뱉었죠.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그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임종 전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고 그가 남긴 한 통의 이메일에는 운명을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빚더미 노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요? 자식들을 상속인에서 채무자로 순식간에 바꿔버린 그 이메일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임선영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제 이름은 임선영 올해 70입니다. 제 남편 박건우가 세상을 떠난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 닦아도 마르질 않았죠. 우리 부부는 평생을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투닥거리며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는 저를 홀로 두고 먼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제 어깨를 다독이며 기운내라고 위로해 주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면 그저 끝없는 외로움과 그리움만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지차에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 걱정되어 돌아왔나 싶어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생전 처음 보는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금발로 염색을 하고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한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모습이었지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겁이 난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금발의 사내가 발을 밀어넣어 문을 막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선영 씨 맞으시죠? 저희는 태산 자산관리원에서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박건우 씨가 저희 쪽에 빌린 돈이 좀 있어서 장부 확인하러 왔습니다. 돈을 빌리다니요?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무시무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렸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내민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흰 종이 위에 남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친필 서명과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남편은 사망 전 6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원금의 고리대금 같은 이자까지 합쳐 총금액은 무려 8억 원에 달했습니다. 8억 원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 사모님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는 상속됩니다. 사장님이 남편분 가시는 길 배려해서 딱 1달 드릴게요. 1달 안에 해결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 집은 법적 절차대로 처분하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마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보다 더 무거운 차용증을 손에 쥐고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듯 제 세상도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들. 그날 밤 아들 국본기와 딸 아름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식들이니 위로해주고 함께 길을 찾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모든 진심을 쏟아 키운 아들, 국봉이는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을 잃은 어미를 위로하기는커녕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사체를 이렇게 끌어다 쓰신 거냐고요.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팽개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게 생겼는데 엄마 비상금 숨겨둔 거 있잖아요. 예금 통장 다 꺼내서 일단 급한 불부터 꺼요. 안 그러면 이 집 압류당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얼음물처럼 차가운 아들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 아름이의 반응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평소에 돈 펑펑 쓰고 쓸데없는 거 사대니까. 아빠가 빚내서 충당한 거 아냐. 본인은 죽으면 끝이지만 남겨진 우리 생각은 안 해. 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똥바가지까지 써야 돼. 아름이는 울먹이며 제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한테 피해줄 생각 꿈도 꾸지 마. 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자 유일한 혈육인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했죠. 그만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 한 줌 재가 되어 안치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돈부터 따지는 거냐. 아이들은 제 기세에 눌린 듯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보겠다고는 했지만 그 대책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천국에서 온 메시지 며칠 동안 저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옥죄었고 자식들은 빚쟁이보다 더 무섭게 집을 드나들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통장, 어디 있어 아빠가 모으던 옛날 기념주화랑 우표들. 그거 꽤 비쌀 텐데 다 내놔봐. 아이들은 제 집을 마치 약탈하듯 뒤졌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서재의 책들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지고 혹시 비상금이 숨겨져 있을까봐 책장을 찢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그린 산수화, 액자마저 뜯어내는 그들의 모습은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결국 국봉이가 서재 구석에 낡은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쇠지렛대를 가져왔을 때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국봉이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팔꿈치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조심 좀 하지 왜 고집을 피워요?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아들의 목소리.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더 이상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엑시 1위를 누르고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 해괴한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 앞에서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유품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려던 것뿐이라며 발뺌하는 자식들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이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아이들이 쫓겨나고 집안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서재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띵 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확인한 발신인의 이름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인 박건우. 이미 한 줌에 재가 된 남편이 보낸 예약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선영에게 여보 울지 마요. 그 빚 내 것 아니니 단 한 푼도 갚지 마요. 자식들을 조심해요. 그놈들이 찾는 건 집에 없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당신을 기다릴게. 건우가 이것은 연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간의 안개를 뚫고 날아온 날카로운 탄환 같았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빚은 남편의 것이 아니었고 자식들이 저를 몰아쓸 것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퇴로를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약속, 그리고 진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그곳은 저와 그만이 아는 장소였습니다. 50년 전 비 내리는 금요일 오후, 저는 시집을 찾으러 충무로의 낡은 중고 서점에 들렀습니다. 노란 정우 불빛 아래 한 젊은 사내와 제가 동시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옹어를 집어들었지요. 그게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충무로의 그 낡은 서점을 향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서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 앉은 책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시집 코너 두 번째 선반. 저는 누렇게 변색된 윤동주의 시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책장 뒤편의 자석으로 붙어 있던 얇은 검은색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저는 망설임 없이 우리가 만났던 날짜인 치크로 온 이메실츠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두툼한 편지 한 통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황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상담실 안에서 남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마로 인해 비뚤비뚤해진 글씨 속에는 한 남자의 깊은 사랑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아들, 국본기와 딸, 아름이가 무리하게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채업자들에게 8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남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돌변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을 빼앗고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 남편에게 이렇게 협박했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를 해치겠어요. 엄마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려요.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사채를 빌려 아이들의 빚을 갚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USB 안에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8억 원의 빚이 사실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백하는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은 몰래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자산을 옮겨 두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정리해 미국의 신탁을 설정해 두었고 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영주권 수속까지 변호사를 통해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반격. 황 변호사님, 이제 시작하죠.
그날 오후 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을 팔아 돈을 나누자고 제안했죠. 탐욕에 눈이 먼 아이들은 제 덫에 순순히 걸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값을 계산하며 들떠있는 아이들 앞에 황 변호사와 함께 빚쟁이 초의 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거실 TV 화면에 남편이 남긴 증거들이 재생되었습니다. 8억 원이 남편의 계좌로 들어온 지 3시간 만에 국뽕이와 아름이의 계좌로 정확히 이체된 내역, 그리고 병상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생생한 목소리. 이 8억 원의 실제 수익자는 박국뽕 씨와 박아름 씨입니다. 따라서 이 빚은 당신들이 연대하여 갚아야 합니다. 황 변호사의 선언에 초의 팀장은 미리 준비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문신한 장정들이 거실을 에워싸자 당당하던 아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류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공들여 짜놓은 그물에 자신들이 직접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이제 이 빚은 너희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지. 아이들이 절망하며 집을 떠난 후 저는 홀로 앉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진흙탕에서 건져 올리고 다시 시작할 티켓을 쥐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은 성공적으로 팔렸고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곳에는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엔진 소리를 들으며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살의 나이,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저만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임선영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남편의 마지막 복수이자 수호였던 이 사건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이들은 남편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판을 짠 것이 아내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가족 간에 끝까지 솔직하게 대화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닐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친자식들과의 인연을 끊고 떠난 그녀의 선택. 여러분이 만약 임선영 여사님이었다면 천국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희생일까요? 아니면 생사를 초월한 수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각심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